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놀러는 다니겠다고.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어. 지금 당장 집으로 와서 김장 200포기 담가. 내가 4년 전에 유산한 것도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안대를 끊게 만든 주제에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효도를 돈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지. 좋아, 내 마음대로 해봐. 우리 민준이한테 내가 어떤 며느리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1년 동안 준비한 두바이 여행, 출발 3일 전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 정수아 씨는 남편 민준 씨와 함께 공항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6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지쳐가던 부부에게 이번 여행은 재충전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시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집으로 와. 김장 200포기 담가야 해. 수아 씨는 간곡히 사정했습니다. 이미 항공권도 끊었고 호텔 예약도 다 해놓았다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김장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식도 없으면서 놀러 다니려고만 한다는 비난까지. 결국 수아 씨는 울면서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취소 수수료만 150만 원. 1년 동안의 기대와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 인천 계양구 시댁 마당. 산처럼 쌓인 배추 200포기 앞에 수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양정숙 씨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되려나? 그렇게 시작된 3일간의 지옥. 동네 사람들 앞에서의 공개 모욕, 혼자만 식사를 거르게 하는 차별, 그리고 밤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우는 며느리. 하지만 수아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30년째 반복되어 온 비극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두 번째 희생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정말 며느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까요? 1년 동안 준비한 여행을 3일 전에 취소하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요구일까요? 그것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가장 아픈 상처를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댁의 일방적인 요구 앞에서 참아야지라고 자책하며 눈물을 삼킨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지인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수아 씨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김장을 담그던 마지막 날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그 며느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떠났다는 사실을. 과연 정수아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시댁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큰 복이 들어옵니다. 그럼 사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1월 중순, 인천 부평구의 한 24평 아파트.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바이 여행 가이드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페이지마다 부르즈 칼리파, 사막 사파리, 두바이 몰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수아, 34세.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가르치는 9년차 교사입니다. 온화한 성격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녀의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결혼 6년 차. 남편 김민준 씨는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무역회사 한성무역의 대리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집안일에서는 늘 우유부단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수아 씨에게는 말 못할 상처가 있었습니다. 4년 전 임신 12주 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녔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양정숙 씨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복이 많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래.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수아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두바이 여행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1년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여행 적금을 들었습니다. 항공권은 6개월 전에 예약했습니다. 특가로 구매한 왕복 티켓이었습니다. 호텔도 투어도 모두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그냥 우리 둘이서 즐기자. 민준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어려 있었습니다. 출발 3일 전인 11월 18일 저녁 8시. 수아 씨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옷, 선크림, 선글라스. 하나하나 챙기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수아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아야, 내일 새벽 5시까지 집으로 와. 김장 200포기 담가야 해. 수아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주가 김장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여행 3일 전에 연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3일 후에 여행 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확인받았는데요.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지. 김장은 지금 아니면 안 돼. 배추값이 지금이 제일 싸거든.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놀러는 다니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선크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4년 전에 유산한 것도 몸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안대를 끊게 만든 주제에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수아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만 150만 원이에요. 호텔도 이미 다 결제했고요. 다음 달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효도를 돈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지. 좋아. 내 마음대로 해봐. 우리 민준이한테 내가 어떤 며느리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하자마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일부터 김장 200포기를 담그래요. 저보고 새벽 5시까지 오래요. 민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희 3일 후에 여행 가는 거 아시잖아요. 김장은 다음 주에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30분 후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형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우리까지 그렇게 되고 싶냐고. 수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큰형님이 이혼했다는 것. 하지만 그 이유를 가족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이 얼어붙는다는 것을. 그날 밤 수아 씨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는지, 왜 나만 포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그녀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항공사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자동응답기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항공권 2장 취소 부탁드립니다. 김민준, 정수아 명의요. 고객님, 출발 3일 전 취소는 수수료가 1인당 75만 원입니다. 총 150만 원이 부과되는데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수아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 6개월 동안 기다린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단둘이 보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수아 씨는 남편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계양구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수아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그녀의 눈에는 이미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시댁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배추 20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시어머니 양정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늦었네. 선생님은 시간 약속도 못 지켜. 자, 이제 진짜 며느리 노릇 좀 해볼까? 수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참아야지. 이것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3일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김장 속에 30년 동안 숨겨진 무서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5시 30분, 시댁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 5명이었습니다. 모두 양정숙 씨가 미리 섭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 며느리 왔네. 선생님이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장도 못 담그지.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수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양정숙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이 좀 느려요. 뭐, 책만 보다가 결혼했으니 집안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애도 없으니 시간은 많을 거 아니에요. 아줌마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아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장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배추 씻기였습니다. 11월의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200포기의 배추를 하나하나 씻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양정숙 씨는 며느리에게만 가장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수아야, 너는 절인 배추 헹구는 거 해. 물이 차니까 고무장갑 껴. 하지만 고무장갑은 주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는 맨손으로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자 손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줌마들은 마당 한쪽에 모여 앉아 쉬었습니다. 양정숙 씨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수아 씨 앞에는 놓이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너는 젊으니까 괜찮지? 아줌마들은 나이 드셔서 좀 쉬셔야 해. 수아 씨는 혼자 서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배추를 옮기고 소쿠리를 나르고 물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정숙 씨가 집에서 음식을 내왔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된장국,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아줌마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김장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이것밖에 못 대접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수아 씨 앞에는 상이 없었습니다.
양정숙 씨가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아야, 너는 다이어트 한다며? 어차피 안 먹어도 되지. 선생님은 좀 쉬었다가 해. 우리는 먹고 바로 시작할 테니까. 아줌마들이 민망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는 마당 구석에 서서 물만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양념 버무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20kg짜리 양념통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양념을 골고루 펴 발라야 했습니다. 수아야, 이건 내가 해. 손이 작으니까 양념 바르기 딱 좋겠다. 수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념통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에 양념을 묻혀 배추잎 사이사이에 발랐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 손이 아팠습니다. 고춧가루가 손에 스며들어 쓰리고 화끈거렸습니다. 무릎은 시멘트 바닥에 눌려 부어 올랐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야, 양념 너무 많이 발랐어. 그렇게 하면 짜. 다시 해. 수아야, 이번엔 너무 적게 발랐네. 성의가 없어 보여. 다시 해. 무엇을 해도 지적받았습니다. 빨리 해도 느리다고, 느리게 해도 대충 한다고 했습니다. 수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5시, 동네 아줌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손 좀 봐. 너무 부은 것 같은데. 양정숙 씨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죠. 저도 시집 왔을 때는 김장 300포기도 했는걸요. 그리고는 수아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70포기는 끝내야 해. 내일도 있으니까 힘내. 첫날 밤 9시, 수아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내의 손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일도 가야 해. 70포기 더 남았어. 민준 씨는 약국에서 산 파스를 아내의 무릎에 붙여줬습니다. 손에는 핸드크림을 발라줬습니다. 하지만 수아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왜 이러고 살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민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를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습니다. 밤 9시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16시간을 김장에 매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의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애가 없어서 그런지 살림 감각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 수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쌓여갔습니다. 셋째 날 오후, 마지막 배추를 버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양정숙 씨가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양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지가 벌써 6년이야. 그동안 애 하나 못 낳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교사라고 대단한 줄 아는데 집안에서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여행 어쩌고 하면서 대드는 게 말이 되니? 4년 전에 애 유산한 것도 사실은 내 잘못이잖아. 몸조리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야. 우리 집안대를 끊게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무언가가 수아 씨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자식을 낳아야지. 6년 동안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준 게 있어? 그냥 월급쟁이 며느리일 뿐이잖아. 수아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날 밤 수아 씨는 집에 돌아와 곧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말도 없이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수아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우이 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꼭 할 말이 있어서. 수아 씨는 문자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신우이와는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명절 때나 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수아 씨는 혜진을 만나기 위해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7시, 인천 부평구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수아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혜진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아직 파스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멍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10분 후 신우이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올케 와줘서 고마워.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나요?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미안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수아 씨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올케한테 그러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사실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수아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 큰오빠 김민수에게 아내가 있었어. 이름은 박소영.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도 잘 모셨었지. 그해 여름 소영 언니는 임신을 했었어. 우리 집안의 첫 아이여서인지 온 가족이 기뻐했었지. 특히 우리 엄마는 손주를 기다리며 행복해했었어. 하지만 그해 11월 모든 것이 달라졌어. 그때도 김장철이었어. 엄마가 소영 언니한테 김장을 도와달라고 했었어. 임신 7개월이었는데도요? 수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불러 움직이기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소영 언니는 거절했었어. 병원에서 이 시기에는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었어. 하지만 우리 엄마는 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내가 네 남편이 내 뱃속에 있을 때도 김장했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약해. 임신이 무슨 병이냐? 움직여야 순산한다. 결국 소영 언니는 김장을 도왔었지. 150포기였어.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았어. 김장 셋째 날 밤 소영 언니는 배가 아프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 엄마 양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배 뭉치는 거야. 좀 쉬면 괜찮아져. 하지만 다음날 새벽 소영 언니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었어. 급히 병원으로는 갔는데 조기 진통이었어. 아기는 2kg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났어. 아기는 결국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났어. 수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였습니다. 양정숙 씨는 소영 씨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탓했습니다. 내가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건강한데 내가 약해서 애를 못 지킨 거지. 소영 씨는 산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말도 없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정숙 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김장 도와달라는 게 잘못이야? 내가 너 낳을 때도 일하다 낳았어. 가족들은 침묵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혜진도 민준 씨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랐습니다. 6개월 후 소영 씨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죄송해요. 민수 씨는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는 그 후로 재혼도 안 하셨어. 10년 동안 혼자 살고 계셔. 자책하면서 말이지. 엄마 말을 듣지 말걸.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게 미안하다면서. 수아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케, 내가 이번에 김장하는 걸 봤었어. 엄마가 올케한테 하는 짓을. 똑같더라고. 10년 전 소영 언니한테 했던 것과 똑같았어. 하지만 나는 그때도 알면서 모른 척 했었어. 젊었고 겁이 났거든. 엄마한테 맞설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또 이러는 걸 보니까 나도 공범인 것 같더라고.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올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는 절대 변하지 않아. 소영 언니가 떠난 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믿고 계셔. 수아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의 비극, 그리고 자신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그럼 큰형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신대. 이혼 후에 연락이 끊겼는데 작년에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카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올케, 소영 언니를 한번 만나봐. 그분이라면 올케 마음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어쩌면 증거가 있을지도. 증거요? 당시 소영 언니가 일기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병원 기록도 있을 거고. 혹시 모르잖아. 올케한테 도움이 될지. 수아 씨는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수아 씨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임신 7개월 산모에게 김장을 시켰다. 아기는 죽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수아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 전 자신이 유산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시어머니의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대였습니다. 그리고 30년째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수아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대전 가야 할 것 같아. 대전? 왜? 큰형님을 만나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혜진이가 말했구나.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형님이 술 드시고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 하지만 자세히는 몰랐어. 수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 이대로는 못 살아. 10년 전 큰형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뭔가 해야겠어. 미안해, 수아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전화를 끊고 수아 씨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나는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아 씨는 KTX 표를 예매했습니다. 대전행이었습니다. 학교에는 개인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혜진에게서 받은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라벤더 카페, 대전 서구 둔산동. 오전 10시 수아 씨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박소영, 10년 전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저도 당신처럼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수아 씨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차는 대전을 향해 달렸습니다. 수아 씨의 마음도 함께 달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의 진실. 거기에 내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오전 11시 30분. KTX는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아 씨는 플랫폼에 내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는 혜진에게 받은 메모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둔산동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라벤더 카페. 보라색 간판이 따뜻했습니다. 수아 씨는 한참을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10년 만에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라벤더 향, 잔잔한 음악. 손님은 2~3명 뿐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였습니다. 45세. 사진으로만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조용한 미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박소영 선생님이신가요? 소영 씨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민준의 아내입니다. 정수아라고 해요. 소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세요. 거기서 얘기해요. 카페 2층은 조용했습니다. 소영 씨는 수아를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 아내분이시군요. 민수 씨. 그 사람은 잘 지내나요? 네. 건강하세요. 그런데 결혼은 안 하셨어요. 10년째. 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다 제가 약해서 그랬죠.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수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 씨는 수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당신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나요? 수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두바이 여행 3일 앞두고 김장 200포기를 담그라고 하셨어요. 항공권 취소 수수료만 150만 원이었어요. 3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손은 동상 걸리고 무릎은 부었어요. 소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양반은 변하지 않으셨네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도 수아 씨처럼 김장을 도와야 했어요. 임신 7개월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이 너무 강했거든요. 내가 약한 거야. 나도 애 낳을 때도 이랬어. 임신이 무슨 병이니? 움직여야 순산해. 그리곤 3일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았어요. 배가 무거워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참았답니다. 그러던 셋째 날 밤, 배가 뭉치면서 진통이 시작되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고 했었죠. 새벽 3시쯤 피를 흘리기 시작해서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조기 진통이었고 아기는 1.8kg의 미숙아로 태어났었죠. 그 후로 일주일. 아기는 일주일을 버텼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요. 제 손도 못 잡아보고 그렇게 갔어요. 소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 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영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안 핏줄을 끊었어. 저는 산후 우울증에 빠졌고 6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제 남편 민수 씨 역시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래서 떠났어요.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민수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수아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 혹시 당시 기록이 남아 있나요? 병원 기록이나 일기 같은 거요. 소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영 씨는 2층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일기장, 병원 진단서,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0년 전 글씨가 보였습니다. 2014년 11월 15일. 오늘도 김장. 배가 아프다. 하지만 어머님은 쉬게 해주지 않으신다. 우리 아기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2014년 11월 17일. 피가 나온다. 무섭다. 하지만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신다.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2014년 11월 18일. 병원. 조산. 아기가 너무 작다. 제발, 제발 살아줘. 수아 씨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10년의 시간차만 있을 뿐 똑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었습니다. 조기 진통, 과로로 인한 조산 위험, 산모 안정 필요, 의사의 소견이 명확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소영아, 몸조리 제대로 해. 내가 약해서 애 잃은 거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건강한데 내가 문제야.
수아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가져가세요. 당신한테 필요할 거예요. 선생님, 이걸 제가 써도 될까요? 그래야죠. 10년 전 제가 도망쳤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에게는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을 설득하세요. 함께 맞서세요. 저는 그때 혼자였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어요. 수아는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오후 3시, 수아 씨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손에는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대전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수아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대전이야. 큰형님 만났어. 그래. 어떻게 됐어? 모든 증거를 받았어. 일기장, 병원 기록, 문자 메시지. 다 있어. 전화 너머로 민준 씨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함께 맞서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도울게.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킬게. 전화를 끊고 수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KTX 안에서 수아 씨는 상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소영 씨의 글이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1일. 오늘 이혼했다. 도망치는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수아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악순환을 제가 끝낼게요. 오후 6시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는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상자를 보여주자 남편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형수님이 10년 동안 이걸 혼자 짊어지고 사셨구나. 이제 우리가 끝내요. 당신 어머니한테 맞서야 해요. 당신도 준비됐죠? 민준 씨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비됐어. 이번에는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할게. 그날 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형, 시누이 모두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아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11월의 어느 주말, 일요일 오후 2시, 인천 계양구 시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수 씨, 시어머니 양정숙 씨, 큰형 김민수 씨, 시누이 김혜진 씨, 그리고 민준 부부였습니다. 양정숙 씨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왜 다 모으는 거야? 무슨 일이야? 수아 씨는 침착하게 박스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다들 들으셔야 할 이야기예요. 수아 씨는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10년 전 일기장, 병원 진단서, 문자 메시지 캡처본,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김장 노동의 시장가 환산표까지. 어머님, 지난주 김장 200포기 감사히 담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입니다. 양정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10년 전 큰형님의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이에요. 임신 7개월 산모에게 강요한 김장 작업으로 인한 조산과 신생아 사망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소영이가 쓴 거구나. 민수 씨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잖아. 지금 와서 왜 그걸 꺼내는 거야? 옛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 1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수아 씨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3일간 작업한 김장의 시장가 환산 내역입니다. 배추 200포기, 재료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시장가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취소한 두바이 여행 수수료 150만 원. 합쳐서 500만 원입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시어머니한테 돈이 어쩌고 저째. 이게 효도냐? 민준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왜 떠났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김장 도와달라는 게 잘못이야? 임신 7개월 산모한테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3일 동안이나요? 그래서 아기가 죽었잖아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그였습니다. 수아는 제 아내예요.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저희도 떠날 겁니다. 형수님처럼요. 민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아세요? 소영이를 지키지 못한 게, 우리 아이를 잃은 게 다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밤마다 꿈을 꿨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숨쉬던 우리 아이 꿈. 그 작은 손, 그 얇은 숨소리. 일주일 만에 떠난 우리 아이.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5세 중년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만드신 거였어요. 혜진도 말했습니다. 엄마 30년 전 엄마가 당하신 시집살이 그걸 며느리들한테 되풀이하시면 안 되죠. 그게 전통이에요? 그냥 학대예요. 저도 알았어요. 10년 전부터. 하지만 겁이 나서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케가 당하는 걸 보니까 저는 공범이더라고요. 양정숙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자신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수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당신도 힘들었던 거 나는 알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지만 그걸 며느리들한테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주도 잃었고 큰 며느리도 잃었잖아요. 이제 둘째 며느리까지 잃고 싶어요? 양정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수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가 임신을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교사라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제 인생의 동반자예요. 앞으로 명절에는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와 모욕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 존엄의 문제예요. 양정숙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 당황,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느끼는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없었습니다. 양정숙 씨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며느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수아 씨는 시댁 장독대에 쌓인 김장 200포기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복지관과 독거노인 가정에 기부했습니다. 양정숙 씨가 평생 자랑하던 김장 솜씨. 그것은 이제 며느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돕는 선행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수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한 미소였습니다. 12월 말, 수아 씨와 민준 씨는 다시 예약한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민준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당신이 나를 깨워줘서 우리 함께 깬 거죠. 이제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삶. 수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참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두바이에서 부르즈 칼리파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828m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장관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활짝 웃어봐. 우리 수아가 제일 예뻐. 사진 속 수아 씨는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시댁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양정숙 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만났을 때 양정숙 씨는 수아에게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밥은 먹었니? 그뿐이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 씨는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으니까요. 큰형 민수 씨는 10년 만에 전 부인 소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공유됐습니다. 혜진은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올케 덕분에 우리 가족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 어느 봄날 오후, 수아 씨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거실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바이에서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앞에서 웃는 자신, 사막에서 낙타를 탄 민준, 두바이 몰에서 손잡은 부부. 수아 씨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시댁 마당에서 200포기의 배추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 사람. 많이 달라졌구나. 손에는 아직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견뎌낸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수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은 있겠지. 시댁 관계도 완벽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우리 그냥 집에서 먹어요. 내가 해줄게요. 정말? 요즘 바쁜데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민준 씨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참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용기 내세요. 당신의 존엄은 지킬 가치가 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 씨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날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